441페이지 이제 협의의 무건대리 기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의 같은 경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밑에 1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협의의 무건대리 효과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유는 뭐냐? 민법이 두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간단한 문장 같아도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한번 주목을 해두시고, 다음에 민법은 130조 내지 135조, 130조부터 135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의 무건대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6조에서 단독행위의 무건대리를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계약의 무건대리에서 나오고, 이거는 결국에는 조문 문제고, 그 조문을 사례의 형태로 물어보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열심히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이 작은 동그라미 1번 이것 자체도 한번 쭉 일독하시는, 그 정도 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밑에 각주 57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사고를 쳤다. 위임장을 위조해서. 근데 아버지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려면 아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장을 위조했으니까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대리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의욕하고 또 표시하여 행하여지므로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될 근거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니까 자기한테 귀속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도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리의사는 있었다라는 거죠. 대리의사는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일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작은 동그라미 이번에 추인의 의미가 나와 있죠.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표시다. 그랬고, 이거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니까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오죠.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는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 그것 자체가 바로 단독행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에 추인의 의사표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무권 대리인 상대방 또는 무권 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근데 가로를 보시면 또 판례는 법률관계의 승계인한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계인 표시해 두시고, 예. 그러나 이 중에서 추인을 아들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해놓고 이행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아들한테 지금 총 방향이 상대방한테 쏜 게 아니니까, 철회권이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상대방이 또 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게 되는 거죠. 알고 나서는. 다음에 이제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 항상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해서, 일반론으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묵시적 추인이 구체적으로 인정됐느냐 인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묵시적 추인, 구체적으로 어떤 거 되겠습니까? 아들이 계약금을 가령 제주도 놀러 안 가고 계약금을 받아왔다 그랬을 때 그 대금을 수령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기를 안 했다, 내지는 장시간 방치했다, 내지는 무슨 형사고소를 안 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안함, 장시간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액션이 없는 거고, 형사고소를 안 했다, 이것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대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이게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것은, 명시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인 내지는 글로써 추인한다는 게 그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묵시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액션으로 보여요. 액션. 한마디 말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확실할 수도 있죠. 근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액션 자체가 없는 거죠. 액션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무권 대령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밑에 그 16회 지문 똑같이 나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판례 무권 대령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역시 지문도 같은 취지니까 그대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밑에 한편 추인의 의사표시는 전부에 대해서 행하여져야 되고, 그러므로 일부 추인이라든지 내용 변경한 추인,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부분 나와 있고, 다음에 추인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그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소급표에 대한 예외는 기업번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443페이지 기업번. 그래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근데 소급표가 없게 하도록 다른 의사표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작은 동그라미 4번 추인 거절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고,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 작은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무권 대리로 행하여진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요무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정하여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도,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게 최고권과 철회권이다. 최고권이다. 자, 그럼 2번. 최고는 무권 대령인을 추인하는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른바 의사의 통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인, 거절권, 철회권, 걔는 단어만 잘 해석을 해보면 효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상당기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다. 바라지. 그러니까 받지가 아니라는 조문 자체가 바라지 이렇게 써져 있고 받지라고 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계약법에 가보시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받지라고 써져 있는데 받지 못한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발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당기간 발신주의, 추인 거절간주 나와 있고, 또 최고는 선악 불문하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예, 철회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했던 내용 그 전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철회는 선의만 된다. 선의만.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444페이지에 그림 밑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 사고 친 아들입니다. 애의 책임. 이거는 우리 민법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냐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다. 그런데 애가 위임장을 유조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아들이 가가지고 4월 1일 날 이거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갑이 이걸 추인을 하면 이거는 유효로 확정이 되고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죠. 소급표가 있는데, 만약에 4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뭐 한 6월 1일 날 이렇게 알게 됐다.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 이게 이제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2억으로 올라버렸다. 2억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본인이 이 매매 계약을 추인할 일은 없죠. 추인할 일은. 여러분 한번 병 입장에 대보십시오. 이 부동산을 고민을 하다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부동산을 사기로 4월 1일 날 결정을 했죠. 그러한 상태에서 6월 1일이 돼가지고 2억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추인 거절했다. 무효로 확정됐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을한테 쫓아가야 된다. 을한테 쫓아가가지고 묵건드리는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을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을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그러한데 일단은 먼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멱살을 잡을 수 없는 경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을이 묵건 대리인인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제한 능력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면 가령 미성년자다. 멱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뭐가 나오느냐? 제한 을이 묵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멱살을 잡으려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는 선이 무과실일 것. 요 요건들이 갖춰지면 멱살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랬고 이제 조문에서 보면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그다음에 3번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문 자체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학설들은 철회하지 않았을 것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철회라는 건 뭡니까? 병이 그냥 발 빼기였다는 거죠. 발 빼겠다. 그래놓고 얘한테 멱살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멱살을 잡고 뭐라고 따질 것 같습니까? 을한테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약의 이행 멱살 잡으면서 너가 아버지한테 사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해라. 계약의 이행 또는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1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2억으로 올랐으니까 2억 빼기 1억 해가지고 1억 원을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약의 이행 및 이렇게 나오면 잘못되는 거죠.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든지 요 계약을 이행하라는 말은 이 부동산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1억 원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1억 원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은 누가 하느냐? 아들 을이 하겠습니까? 상대방 병이 하겠습니까? 병이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것도 권리입니다. 권리. 선택권. 사고친 아들한테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을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을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묵건 대리인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이 을한테 이렇게 묵건 대리 행위를 해버리게 되면 과실이 있냐 없냐 그거를 묻지를 않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초반에 나왔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 묵건 대리인의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 을. 그래서 갑이 누구냐면 접니다. 그 다음에 을이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제 부동산 가지고 가가지고 담보대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병은행에 가가지고 병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담보대출,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대신 가가지고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1억 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뚝 떼가지고 500만 원 드린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이 좋았던 그 순간에 이제 그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대리권을 줬죠.
담보대출 좀 받아주라 해가지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누구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 부동산이 제게 아니었던 거죠. 모든 서류를 다 위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준 거라는 겁니다. 경우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는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준 게 아니고 제가 사기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대리인 걸 준 거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은 무권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무권 대리인. 그러면 A가 평은행에서 이 저당권 1억 원 설정받은 것 이것 자체를 추인할 일이 없죠. 추인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권 대리로서 무효. 그러면 평은행은 누구를 쫓아옵니까? 여러분 멱살 잡으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뭔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죠. 모든 잘못은 제가 했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도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뭔가 제가 다 나쁜 놈이고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판단 미스가 나왔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서 대해서 지는 책임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과실 과실이 있던 말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이 제3자 사기꾼에 의한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요 판례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서 제일 하단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하단에 보면 무권 대리인 이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며 법정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62년도 판례면 아주 오래된 판례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2014년도에 52년 만에 다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고등법원이 판단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및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 여기 사기꾼 의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그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고 그렇지 않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 판례가 2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7월에 있었던 타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X 그렇게 이미 지금 규출이 된 겁니다. 다시. 그래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사기꾼의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무권 대리인 책임의 발생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멱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쭉 나와 있고 방가로 이번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와 상속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화병에 돌아가셔 버렸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추인 거절 권이 있다는 거죠. 사고친 아들한테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보시고 문제로 그냥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후 본인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하면은 O가 된다라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등기 말소 청구 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X. 밑에 방가로 2번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이 있다 했으니까 X.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밑에 방가로 5번에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겁니까? 무권 처분. 무권 처분. 등기서류 위조. 등기서류 위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판례는
무권 처분 같은 경우에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권 처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추인을 한다. 이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판례 하나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합니다. 무권 처분은 대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유추 적용해서 이 효과를 긍정을 한다. 그다음에 판례 2는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사적 자치 원칙상 당연히 이 효과를 긍정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괜찮다는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팔아버린 걸 주인이 괜찮다고 그 효과를 받아들이겠다, 추인한다라는데 그 효력을 인정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핵심은 여기에서 왜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을 했느냐? 그러면 계약은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표시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유추 적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소구표를 인정하기 위해서. 소구표. 그래서 결국에는 무권 대리 추인에서도 소구표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권리자가 후에 이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자신의 권리에 미침을 승인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소구표를 가진다.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하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밑에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유추 적용하기도 하고 또 사적 자치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판례 2개 나와 있고 다음에 2009년도 변리사 지문을 보시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리로서 X부동산을 처분을 했다. 이게 바로 무권 처분. 만약에 서류를 위조해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권 대리. 그랬을 때 이러한 행위를 갑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면은 X.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에 판례 보시면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지금 무권 처분입니다. 무권 처분 추인. 이 경우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추인 두 방향으로 을한테도 되고 병한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권 대리 요렇게 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무방하다. 두 개 다 된다. 근데 여기서 방금 상대방한테만 해야 된다 했으니까 X가 됐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실 것은 그러면 요거 만약에 승계인한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무권 대리의 추인은 세 방향으로 가능해서 여기 승계까지 같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판례는 두 가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이것과 모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판단에서 각각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걸 승계인이 문제가 됐으니까 승계까지 해도 된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안 나오고 두 가지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둘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모순이 아니다. 그렇게만 하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13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다가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을 띄우다 보니까 23회 때 지문 하나짜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예를 들어서 해제 같은 거 있죠. 해제. 그러한 것을 그냥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가서 해버렸다는 겁니다. 뭐 채무 면제 같은 거 그런 거.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게 이 효과가 이해입니다. 철저히 이해하고 나중에 조문 몇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가 어떻게 되냐.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 예외.
그러면 원칙은 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확정무효. 그 다음에 예외가 뭐냐? 유동적 무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그러면 130조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은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동적 무효였죠. 유동적 무효.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계약하고 단독행위,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계약하고 단독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효력이 같다면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문장에가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441페이지 제일 위에 의의에서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왜냐? 민법이 이 두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르지 않다면 계약하고 단독행위를 나누지 않고 그냥 법률행위의 무권대리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랐기 때문에 나눴다.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은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은 유동적인 상태에 있고 무효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와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다르겠는가? 이 부분이 다르겠는가? 이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절대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효가. 둘 다 무효인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계약하고 단독행위 뭐가 다르냐? 얘가 다르다. 얘가. 계약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였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무효가 원칙이라는 거야. 확정무효. 확정무효.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아들이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가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동적인 상태에 놓고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함으로써 효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니까 이거를 확정해버린다. 무효로 확정해버린다. 그러한데 요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는 어디에만 있느냐.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거나 다투지 않았다거나 또 능동대리, 수동대리 거기에서 뭐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대리행위를 의사표시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조문을 보면 여기 130조부터 135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130조.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은 무권대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예외를 인정을 하니까 얘가 유효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효가 될 수는 없죠. 무권대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이리 가가지고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놓고 본인이 추인하면 이거를 효과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예외를 인정을 했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확정 무효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언제나 확정무효다. 언제나 확정무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돼 있으면 아주 쉬워지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계약과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계약의 무권대리는 그 효과가 유동적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구별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똑같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유동적 무효라고 하면은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률행위, 그냥 무권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 것이냐. 유동적 무효인 게 무권대리니까 유효가 될 수는 없고 이 앞부분이 달라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인데 그거를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본인의 뜻에 따라서 추인이냐 추인 거절 그것 때문에 효과가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상대방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거는 확정 무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만 예외로 인정을 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로 놔둔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기 무효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권대리니까. 다 무효고 이것만 유동적에서 확정, 예외 인정하니까 다시 이렇게 유동적인 상태로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확정무효다. 언제나 확정무효다.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48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네모 박스 위에만 볼까요? 판권 2번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였습니까? 유제포,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 이유는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그걸 유동적 무효 상태로 만들어뒀으니까. 그러면 19회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을 때 옳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니까 무권대리나 상대방 그러한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1번 잘못됐고 다음에 2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정에 대하여 추인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승계인.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을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한 능력자 멱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X. 다음에 4번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그러면 X. 최고권은 언제만 한다?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추인 거절해가지고 유효로 지금 추인 거절을 해버렸는데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놈은 또라이다. 네, 그래서 4번 X. 5번 병은 매매계약의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면은 X. 왜 그랬습니까?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의인 경우에만.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표에가 무효화 취소 이 부분 이제 비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19 연상비법 해가지고 무슨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내용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한 곡 좀 불러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 밑에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표하고 밑에 거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하는 그 형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인 효과 보시면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가로를 보시니까 유동적 무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원칙적인 모습에 관한 것임에 주의할 것. 즉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가서 애가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예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무효의 모습 그걸 이야기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넘겨보시면 되겠고 넘기셔가지고 그러면 무효는 이제 무효의 효과와 관련돼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무효는 천우 땅무. 이거 그냥 천우당무하고 늙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냥 중국말 있듯이 천우땅무. 그래서 천우당무. 그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적인 무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 무효. 그래서 천은 뭐냐? 처음부터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근데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예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원칙적인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 그러니까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절대적 무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의사표시 어떻습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누구도 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예외는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무효. 요 당연무효의 반대말이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민법상의 무효는 전부 다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건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취소는 취행소무 천우땅무 취행소무. 그래서 이거는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로 한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고는 하늘하고 땅차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 그런데 나중에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무효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는 효과 불발생.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단어 보니까 효과가 불발생했네. 그것 자체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행 전, 그 다음에 이행 후 나눠가지고 이행 전하고 이행 후하고 나눠가지고 이행하기 전이면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해버렸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이행을 했고 이 무효가 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니까 부당이득 관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러면 좋은데 특별한 놈이 하나가 있더라. 그게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103조 무효. 얘는 어떻습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얘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얘때가 다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회질서에 위반한 천하의 나쁜 놈. 사회질서 위반한 천하의 나쁜 놈은 이행을 하고 나서 반환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사재기 사건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담배사업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담배를 사재기를 하면서 2억 원의 묵시돈을 줬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걔가 만약에 사회질서 위반까지 돼서 천하의 나쁜 놈으로 평가를 받으면 돈을 반환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반환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담배 사재기 사건에서는 반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무효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에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에는 증여 플러스 척계약 그랬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은 내 첩이 되달아라. 첩이 돼주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줬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만약에 등기를 안 줬다. 소유권 안 남겼다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법이 못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왜? 보통의 그런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한 아주 나쁜 그러한 무효니까 그러한 행동을 한 녀석이 이걸 반환해 준다. 그러면 법이 도와주지를 않겠다. 조력을 거부한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의 효과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랬고 이제 450페이지에 우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어서 본 거죠. 그래서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면은 계약이 있다.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무효라는 것은 성립요건을 전제로 하고 즉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얘가 그 내용대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그러한 단계 2단계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률행위가 없죠. 없으니까 없는 것에 대한 효력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효가 문지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경우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 규정, 이제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뭐만 하나 간단히 써두시냐면 무효행위의 재활용. 물론 학자들 여기는 무효행위의 재생. 빈병 재활용. 빈병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무효인 것을 재활용해보는 규정이 바로 여기 137조부터 139조까지 나와 있는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재생을 해보려면 무효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가 일단 있어야 된다. 즉 그게 성립은 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빈병이 있어야 재활용을 하죠. 병 자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재활용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배우면서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방가로 2번 무효사유 보시면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무효사유로서는 의사 무능력이 있고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의사 능력 같은 경우는 사적 자치의 대전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 위반했다, 사회질서 위반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그 다음에 절대적 강박, 그건 어떻습니까? 박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뺏어버렸다. 그러면은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없는 것, 흠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 그 다음에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다음에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해당하겠다. 다음에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1번부터 작은 동그라미 1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동그라미 1번의 사건 이름은 법무사 사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이중 매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건 변론으로 하고 소유권을 병이 완벽하게 취득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가처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방송, 방영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냥 방송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와버리면 내 명예가 예를 들어서 훼손될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리 예비적으로 방지를 해두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얘한테 소유권을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가지고 소유권을 내가 취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토지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 이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병이 누구냐? 이 사람이 법무사한테 위임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말끔하게 일을 잘 처리를 해 주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토지에 지번을 잘못 기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토지가 X토지라고 하면 법무사가 신청을 한 X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지번을 잘못 썼다. 지번을.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토지가 이렇게 A라는 사람한테 취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을은 지금 이 법무사의 잘못이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청구권, 지켜야 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지금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을은 병한테 뭘 할 수가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매매계약이 허위표시 가장매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매매 사회에서 전형적인 사례는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갑이 이 토지를 친구라고 짜고 거기다가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놓은 그런 건데 여기는 가장매매를 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을한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가. 이 매매가 진짜 매매였다면 을은 진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법무사의 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청구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손해를 봤을 텐데 가장 매매니까 이 청구권이 있었다 없었다? 가장 매매는 무효. 효과 불발생. 그러니까 을한테는 이 청구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도 없다라는 거. 손해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동그란 1번의 표현을 보시면 법률행위가 무효면 표의자가 의혹한 법률효과는 당연히 발생하지가 않는다.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매매였으면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해한 게 아니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무사의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에 따른,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이렇게 23회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전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효의 종류 좀 쉬었다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